무슨 과제가 있다위야.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정말 끔찍한 혼종이야. 언제부터 치킨이 한국 음식이었어? 한국은 어디까지 모방할지 모르겠네. 일본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다고 이러는지. 여기 한 일본의 요리 학교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요리사를 꿈꾸는 아이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과제가 떨어졌는데요. 바로 한국의 음식에 대한 과제였죠. 그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오늘은 일본인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오미이고 일본 아키타 요리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저는 명예와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일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조부모님은 어렸을 때 겪었던 전쟁과 고난에 대해 항상 이야기해 주셨어요. 덕분에 한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 편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한국을 과거의 분쟁과 연관시켜 생각해 왔어요. 요리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본 요리와 요리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졸업 후 전통 일식 레스토랑을 열어 다른 사람들과 저희 문화의 음식을 공유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문화요리 교수님이었던 다나카 선생님이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에 대한 과제를 내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했을지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이번 학기 과제로 너희들 각자가 한 종류의 퓨전 요리를 탐구하고 그것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요리를 만들기를 바래 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을 과제로 내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한국 음식을 요리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손을 들어 항의했습니다. 나오미, 넌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연구하게 될 거야. 제가 반박하기도 전에 다나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리사로서 다른 문화와 요리 스타일에 대해 배우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란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악의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친구 케이코에게 불평했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후라이드 치킨은 정통 한식도 아닌데 너무 불공평해. 케이코는 아마 재미있을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식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저는 비웃었습니다. 일본 요리와 비교할 수 있는 음식은 없어.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이 요즘 대세였죠. 대중문화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 곳곳에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의 기원은 19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는 미국 문화의 영향이 많이 미쳤죠.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이 문을 열고 인기를 끌었어요. 그 후 한국 요리사들은 고추장과 마늘 같은 한국 재료를 사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닭튀김 요리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지금은 사랑받는 한국식 간편식으로 자리 잡았죠. 인터넷에서는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은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은 완전히 익히고 두 번째는 껍질을 더욱 바삭하게 하기 위해 빠르게 튀겨서 두 번 튀겨낸 다음 짭조름하고 매콤한 소스를 입히고 때로는 단맛을 가미하기도 했죠. 인기 있는 맛으로는 간장, 마늘, 매운 고추장, 허니버터 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꽤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에는 몇 가지 혁신적인 요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조금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일본식 프라이드 치킨인 가라아게만큼 맛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어요. 다음 단계는 실제로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캠퍼스 근처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수줍은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곧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다가왔습니다. 마실 것부터 드릴까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콜라 한 잔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장 마늘 프라이드 치킨도 주문해 주세요. 저는 메뉴판의 사진을 살짝 가리키며 말했어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웨이트리스가 말했죠. 저희 베스트셀러 중 하나예요. 주문해 드릴게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아늑한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한국 대중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한글로 된 장식도 있었어요. 같은 학교 학생 몇 명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그릇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였죠. 제가 어쩌면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웨이트리스가 진하고 향긋한 소스를 바른 뜨거운 닭고기 한 접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게와 함께 접시를 제 앞에 내려놓았죠. 한번 맛보시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집게로 닭고기 한 조각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 마늘향, 생강향 등 다양한 풍미가 한꺼번에 제 미각을 강타했어요. 고기는 완벽하게 익어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죠. 저는 재빨리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어느새 저는 접시 전체를 다 먹어치워버리고 말았어요.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나카 씨의 말이 맞았어요.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니 시야가 넓어졌죠. 저에게 한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나 봐요. 저는 이 요리 여정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교 주방에서 한국의 맛을 실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프로젝트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정통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을 처음 맛본 후 저는 수업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한국 셰프들이 단순한 후라이드 치킨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모시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한국인들은 분명 무언가를 해내고 있었어요. 한국인의 프라이드 치킨은 입맛을 사로잡으며 아시아 전역의 치킨 레스토랑과 체인점을 장악하고 있었죠. 미국, 호주 등지에서도 메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버전의 후라이드 치킨에 대한 열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 한국인들은 후라이드 치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치킨을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고 체인점들은 항상 레시피를 완성하고 가장 바삭하고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 경쟁하고 있었죠. 셰프들도 다양한 향신료, 소스, 조리 방법을 실험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요리를 선보이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껍질을 더욱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매우 얇은 반죽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닭고기를 두꺼운 빵가루 대신 가벼운 밀가루와 전분 코팅에 담가 튀기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반죽이 단단히 밀착되어 튀길 때 완벽하게 바삭해집니다. 한 입 베어 물면 거의 부서질 정도이죠. 또 다른 한국식 기법은 이중 튀김이었어요. 닭고기를 낮은 온도에서 한 번 튀겨서 고기가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한 다음 더 높은 온도에서 두 번 빠르게 튀겨 껍질이 바삭바삭하게 튀겨질 수 있도록 했죠. 이 두 단계 과정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에 적용하지 않는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맛에 관해서는 한국 셰프들은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물론 달콤하고 매콤한 고추장은 치킨의 매콤한 맛을 더하는 인기 있는 소스입니다. 하지만 간장, 마늘, 허니버터, 매콤한 마요네즈, 바삭한 피스타치오 소스 또한 인기 있는 소스로 꼽히고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20가지 이상의 소스를 제공하여 모든 입맛을 만족시키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 프라이드 치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니 1950년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미국에서 건너왔다고 하더군요. 기름에 닭고기를 튀기는 미국 남부 방식이 한국에 전파된 것이었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인의 입맛에 맞춘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이 빠르게 생겨났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 셰프들은 기본 콘셉트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들을 추가하여 치킨을 변형시켰습니다. 고추장과 마늘 같은 한국 식재료를 추가하고 맛과 식감을 향상시켰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들의 혁신적인 후라이드 치킨은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셰프들이 다른 문화의 음식을 가져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영리할 줄은 몰랐어요. 요리사 교육을 받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요리는 전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입맛에 맞게 혁신적으로 요리를 변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죠.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저는 요리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뜨게 되었죠. LA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에는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BBQ라는 한국의 유명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은 코로나 기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공로로 뉴욕 경찰청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 요리는 국내외에서 한국 문화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입니다. 이 소박한 길거리 음식의 인기는 제가 한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음식은 벽이 아니라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주 후반, 친구 케이코와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다양한 맛을 직접 맛보기로 했죠. 저희는 달콤한 간장 소스와 끈적끈적한 허니버터 소스를 얹은 클래식 소이갈릭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한 입 먹을 때마다 복합적인 맛에 감탄했습니다. 매우 바삭한 반죽이 입안에서 행복하게 부서졌어요. 그리고 짭짤한 맛부터 달콤한 맛까지 다양한 소스의 조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케이코도 감탄을 감추지 못했죠. 저희는 행복하게 한 조각 한 조각 전부 다 먹어치웠어요. 나오미, 정말 맛있다. 케이코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찾은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난 정말로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 저녁 식사 후 케이코와 저는 캠퍼스 근처에 번화한 코리아타운을 거닐었습니다. 저희는 구멍가게와 식료품점에 들렀어요. 저는 다양한 한국 향신료와 소스를 보며 흥미진진해했죠. 한국식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는 레시피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김과 고추장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치킨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미소, 참깨 디핑 소스를 곁들인 치킨도 좋고요. 아니면 매콤한 한국식 마요네즈를 얹은 치킨도 말이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어요. 이 과제를 통해 한식에 대한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깨달았어요. 저의 한식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맛에 대한 영감과 혁신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죠. 수업 과제를 위해 저만의 독특한 한식 치킨 요리를 만들어서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 요리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 연구 프로젝트는 음식과 문화에 대한 더 큰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인류학 서적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요리의 역사와 사회가 음식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중 저를 매료시킨 주제는 요리의 진정성, 즉 무엇이 한식, 일식 또는 어떤 문화권의 요리를 진정성 있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저는 요리의 전통과 혁신, 레시피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음식에 있어서 정통성이라는 개념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전통적인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레시피는 혁신과 문화적 혼합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진화한 경우가 많았어요. 음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창조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스시가 고대 일본 요리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사실 초밥은 수세기에 걸친 쌀 재배의 영향을 받아 19세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알고 있는 스시 스타일은 20세기에 혁신적으로 발전한 음식이었죠. 제가 사랑하는 라멘도 18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중국 국수에서 영감을 받아 발명되었죠. 이를 통해 요리의 정통성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리의 전통은 고정된 관습만큼이나 혁신과 적응에서 비롯되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후라이드 치킨을 재창조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음식은 문화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전 세계 프라이드 치킨의 역사도 살펴봤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어 미국 남부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부유한 남부 지주들을 위해 요리하던 서아프리카 노예들이 레시피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죠. 그 후 프라이드 치킨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뼈 없는 허벅지 살과 일본 향신료를 사용하여 프라이드 치킨을 가라아게로 변형시켰고 한국에서는 한국 식재료로 맛을 낸 매우 바삭한 치킨으로 혁신을 일으켰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레시피가 바뀌면서 요리의 다양성이 놀랍도록 커져왔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태도도 문화마다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프라이드 치킨이 피크닉 음식이나 가난과 관련된 소박하고 간편한 음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셰프들의 끊임없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치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트렌디한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었죠. 요리에 대한 관점은 주관적이었어요. 이 모든 주제를 탐구하면서 저는 수업 시간에 만들 마지막 후라이드 치킨 요리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을 선보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 스타일을 융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방에서 혼합된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도로는 일본식 기술을 사용하되 한국식 고추장 소스를 찍어 먹는 치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식 치킨 카츠를 시도했지만 고춧가루를 첨가해 판고 빵가루에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어떤 실험은 다른 실험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몇몇은 지나치게 짜거나 너무 맵기도 했지만 양념을 섞는 기술과 맛을 실험할수록 요리에 대한 저희 자신감이 커졌어요. 이 다문화 요리는 제 창의력을 열어주었어요. 튀김옷을 더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한식에서 힌트를 얻어 닭고기를 2번 튀겼어요. 또한 매우 가볍고 바삭한 크러스트를 위해 밀가루 대신 감자나 옥수수 전분을 사용했죠. 맛은 달콤한 된장, 고소한 마늘, 약간의 생강과 고추장을 섞어 매콤한 맛을 냈습니다. 수업 시간에 최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제가 만든 한일 퓨전 후라이드 치킨을 선보이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요리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요리하는 것에 대해 배운 것을 반 친구들과 공유했어요. 다나카 선생님과 동료 학생들은 제가 만든 맛있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모든 문화를 이해하는 저희 성장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과제를 통해 제 요리 실력만큼이나 시야도 넓어지게 되었죠. 다나카 선생님은 나오미, 내가 이룬 성과에 감명을 받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음식의 힘을 통해 거부감에서 개방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다녀왔어. 참 잘했구나.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편견을 벗어나 미지의 요리 영역에 발을 내딛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새롭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저를 더 나은 셰프이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죠.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저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퓨전 요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의 식재료와 요리 기법을 혼합하는 실험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요리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친구 케이코와 함께 온라인에서 레시피를 검색하다가 한국의 매운 불닭을 발견했어요. 불닭을 만드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죠. 기숙사 주방에서 재료를 모으면서 저는 케이코에게 일본 재료를 좀 더 넣어 나만의 색깔을 입혀보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다. 케이코가 말했어요. 분명 강렬한 풍미가 폭발할 거야. 저는 닭다리살로 시작해서 한국의 후라이드 치킨처럼 감자 전분을 입혔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지는 동안에는 불닭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고추장과 함께 달콤하고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일본식 백된장과 사케를 함께 넣었어요. 마지막은 대파와 참깨로 장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과 함께 중독성 있는 열기가 서서히 올라오는 놀라운 맛이었죠. 저희는 둘이서 남은 양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퓨전 레시피는 성공적이었답니다. 그 후 저는 친구들로부터 일본과 한국의 퓨전 요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퓨전 요리에 대한 재평판은 캠퍼스 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어느 주말에는 코리아타운의 야외 마켓에 가판대를 설치해 음식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부드러운 일본식 우유빵 랩에 한국식 양념 소고기를 넣은 퓨전 불고기 타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마요네즈와 가다랑어포를 얹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제공했죠. 놀랍게도 저희 음식들은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생각해낸 기발한 조합을 좋아했어요. 제 요리를 공유하고 맛의 조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점점 더 고급 퓨전 레시피에 도전하게 되었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밤늦게까지 시청하기도 했어요. 또한 한식, 일식, 양식의 맛을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데 더 능숙해지고 있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판코 빵가루에 살짝 매콤한 한국식 양념을 가미한 일본식 닭튀김 요리였어요. 저는 새콤한 유자 마요네즈를 찍어 먹었습니다. 새콤달콤한 시트러스 향이 바삭하고 매콤한 치킨과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 맛이었어요. 저는 문화요리 수업의 기말 시험을 위해 이번 학기 개인 요리 여정을 대표하는 퓨전 요리를 만들어야 했는데 다나카 선생님께서 제가 만든 한국식 카츠치킨으로 수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을 때는 정말로 기뻤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나오미,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콘셉트를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로 탈바꿈시켰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실력은 엄청나게 성장했단다. 계속해서 요리의 경계를 넓혀주렴. 한국과 일본의 맛을 실험한 저희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만들면서 제 마음속에도 문화의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졸업식 날 가족들은 저를 축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예약해 두었어요. 시내에 새로 생긴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에 가기로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양념한 갈비를 구워 아삭한 상추 잎에 고기와 밥을 싸서 먹는 동안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이 이국적인 요리를 즐기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나오미, 내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맛에 눈을 뜨게 해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내 열정이 정말로 자랑스럽구나. 저는 학교에서 요리 실력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함께 배운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미래의 레스토랑을 상상할 때면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란 퓨전 메뉴를 상상합니다. 요리 학교를 다니면서 창의력과 열린 마음, 약간의 양념으로 접근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가 발견하는 맛은 저희의 상상력만큼이나 무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순위가 높다고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 수석 분석관인 여성이 순위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다고 하자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자료는 조작된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순위가 한국이 앞섰길래 이 분석관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오늘은 호주의 아바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국방분석가인 에이브라고 합니다. 군대, 특히 아시아의 군대를 연구하고 돈을 받는 멋진 직책이죠.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군대와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브리핑을 합니다. 26살의 나이에 지루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죠. 제 또래의 사람들은 대부분 파티를 즐기거나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저는 전투기와 해군 함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2차 세계대전 무기에 관한 책을 읽으며 군대에 매료되었어요. 탱크, 총, 비행기 등 전술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좋아했죠. 그래서 분석가는 제 꿈의 직업이었어요. 기술 사양, 글로벌 무기 판매 보고서, 군사력에 대한 복잡한 평가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제 경쟁심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더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책 덕후들을 위한 스포츠 경기가 펼쳐지는 기분을 들게 하죠. 문제는 제 의견과 가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제 선입견이 분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저희 견해를 살펴볼게요. 저는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제 작업의 주요 우선순위로 볼 수 있죠. 제 생각에 일본의 군대는 기술, 지출, 훈련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을 완전히 능가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일본은 2억 달러의 연봉을 받는 우승팀인 양키스와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몇몇 형편없는 선수들로 구성된 별 볼일 없는 일본의 역량에 비해 극히 뒤떨어진 팀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저의 단순한 비유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제 치우쳐진 관점 때문에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제가 분석가로서 훈련받은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동료들 대부분은 일본을 한국보다 훨씬 우월한 아시아 최고의 군사 강국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저는 일본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고위 분석가들은 일본이 가장 앞선 기술과 훈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체계적이지 못하고 국방 지원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죠. 순진한 학생이었던 저는 이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일본을 1위라고 선언하는 동일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저희는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죠. 작업을 하며 활동할 때 이러한 편향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편견이 강화되어 버리죠. 일본이 아시아의 군사 강국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가정들은 모두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지게 되죠. 일본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 헌법은 군사 활동을 자위권 행사로 엄격히 제한하는 평화 조항을 포함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창의적으로 오늘날의 강력한 자위대를 창설했죠. 일본은 막대한 기술 분야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인상적인 해군과 공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모두 제쳐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한국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 묘사했어요. 돌이켜보면 그건 지나치게 무지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제 선입견에 부합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죠. 이러한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된 전환점은 상사가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해 주요 회의에서 비교 발표하라는 특별 임무를 주었을 때였어요. 저는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저희 통찰력을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최신 데이터와 트렌드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제 편견은 생각했던 것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은 여러 주요 분야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며 고도의 군사력을 갖춘 강국으로 부상해 있었죠. 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편견을 서서히 극복하면서 제 관점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애널리스트로서 제 자신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 편견의 위험성,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힘든 교훈이었지만 결국에 이 여정은 저를 더 날카롭고 미묘한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길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신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신의 편견에 도전함으로써 저는 아시아의 군사적 역학관계를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죠. 저는 단순한 비교를 거부하는 복잡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문화와 역사가 전장의 전술만큼이나 국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었어요. 이러한 균형 잡힌 관점은 제 분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인정해야 했어요. 편견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공개적으로 편견을 직면했을 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 과제는 제 커리어와 성숙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선입견은 왜곡된 거울을 만들어 실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극복한 저의 경험은 아시아의 복잡한 군사 지형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단점도 드러났지만 저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현명한 분석가이자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편견과 모순되는 데이터에 대한 초기 불신을 극복한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이 객관적인 분석에 방해가 될 수는 없었죠.
이제는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숫자를 분석할 시간이었습니다. 화력 보고서는 군사력 비교를 위한 저희 교과서였습니다. 저는 점수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최신 순위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저의 견해에 도전하는 몇 가지 지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총 현역 군인 수에서 한국은 50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 세계 27위를 차지한 반면 일본은 24만 7천 명으로 40위에 그쳤죠. 예상하지 못했던 큰 격차였어요. 탱크도 한국은 2,600여 대를 보유한 반면 일본은 766대에 불과했습니다. 또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600여 대를 보유한 반면 일본은 350여 대에 불과했죠. 이 데이터는 한국이 군비가 부족한 군대라는 제 생각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제 편견과 모순되는 불편한 사실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증거에 기반한 사고가 아니라 자존심에 뿌리를 둔 잘못된 분석이었죠. 이 숫자는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국방 정책과 군사 체계를 파고들어 그들의 수준 높은 인력과 하드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북한이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하고 분쟁이 발발할 경우 신속하게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3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물질적 힘과 전술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북한의 핵 야망과 서울을 겨냥한 포격을 고려할 때 소극적이거나 무력한 자세는 용납할 수 없었죠.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한국은 탱크와 같은 병력과 플랫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헌법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군대를 보유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일본의 국방 전망은 항로와 외딴 섬을 보호하는 데 적합한 공군과 해군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죠. 따라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력과 탱크가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월할까요? 아니요, 그런 결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치우쳐진 시각일 뿐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각 국가마다 고유한 안보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군사력 태세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은 평화주의 국가라는 한계로 인해 해군 및 공군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어느 접근법도 본질적으로 더 나은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분석은 일본의 절대적 패권에 대한 저의 잘못된 가정을 대체했습니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히 하드웨어 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적 맥락을 이해해야 했어요. 이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저는 국방 예산과 기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에서 한국은 연간 500억 달러 이상으로 일본의 약 500억 달러에 비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은 다시 복잡해졌어요. 일본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첨단 해상 및 공중 플랫폼에 상당한 지출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수많은 지상군과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죠. 양국은 새로운 군사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파트너들과 함께 첨단 전투기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한편 한국은 야심찬 방위 산업 기반을 통해 민감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일본이 본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다는 편견은 버려야 했어요. 실제로 양국은 각자의 고유한 위협과 전략 문화에 맞는 최첨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쪽도 명백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의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저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부족한 맥락과 현실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방위연구소의 분석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요 문화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전후 일본 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공격적 화력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국국방연구원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벙커 멘탈리티를 강조하여 한국인들은 군사 대비 태세를 정책적 논쟁이 아닌 실존적 필수 요소로 여기고 있었죠. 이러한 솔직한 대화는 통계 비교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각국의 국방 생태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보다 균형 잡힌 전체론적 이해를 하게 되었죠. 숫자를 넘어 근본적인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니 흑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기술이나 훈련에서 무조건 우월한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핵심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각자의 고유한 강점, 우선순위, 국방 태세를 형성하는 데에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보았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집중적인 학습 과정은 겸손하면서도 짜릿했습니다.
편견을 넘어 영향력 있는 국가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죠. 이를 통해 저에게는 계속 탐구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제 생각은 편협한 생각에서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검증을 추구했다면 지금의 저는 데이터와 인간의 정보가 이끄는 대로 더욱더 새로운 진실을 추구하고 있었죠.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아시아의 군사 지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열린 마음과 공감 능력, 성숙함을 키울 수 있었어요. 자신의 편견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지만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집중적인 연구의 정점인 프레젠테이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역학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편견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진실에 눈을 뜬 것이죠. 그 결과는 분석가로서 그리고 항상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드디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이 되었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이전의 편견과 다른 현실에 눈을 떴기 때문이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방 전문가 청중 앞에서 제 분석을 발표하는 진정한 시험이 다가왔어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는 2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에서 연설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연단에서 열심히 메모를 정리했어요. 개회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연사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에이바 마틴으로 일본군과 한국군의 비교 분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금 제 발표에는 3가지 핵심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 최신 통계를 사용하여 각국의 군사력 및 국방비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개요를 제공하는 것. 둘째, 역사적 요인에 기반한 각국의 전략, 우선순위 및 한계를 설명하는 맥락적 분석을 추가하는 것. 셋째, 단순한 순위나 편견 없이 강점과 도전 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문화적 맥락과 함께 현재의 수치를 검토함으로써 저는 일본과 한국의 국방 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지표부터 시작하여 총 현역 병력, 탱크, 포병, 국방비 등 한국이 수치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를 설명했죠. 또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강력한 군사 대비 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어요. 일본으로 넘어가서는 일본의 해군력, 공군력 투사, 미군과의 긴밀한 통합이라는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헌법이 어떻게 안보 태세를 형성했는지 설명했죠. 일본은 공격적인 화력에 대한 문화적 혐오감으로 인해 방어에 도움이 되는 방어 능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일본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민첩한 한국의 지상군에 비해 교리와 병력 구조 옵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지적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각국의 문화와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군대를 형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죠. 다음으로 저는 국방 예산에 대해 다루면서 양국의 상당한 투자와 자체 R&D에 대해 설명했어요.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과 한국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의 예를 들며 어느 쪽도 명백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양국은 각각 전략적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분석에서 절대적인 승자는 없으며 단지 고유한 과제를 반영하는 우선순위와 역량이 다를 뿐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주력했고 일본은 취약한 해상 측면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어요. 각국은 이러한 임무에 따라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맹, 지리, 문화, 정치가 순수한 지출이나 기술만큼이나 군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마무리하자 연회장에는 정중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과 일본 대표단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편견을 극복하고 정확하고 진실된 평가를 발표했구나 싶었죠. 발표 후 질의응답은 흥미진진했습니다. 저는 정치적 역학관계가 군구조, 일본 개헌 논의, 미사일 방어 기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준비를 잘해왔죠. 저는 맥락과 복잡성을 설명하면서 사려 깊고 중립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 세션이 끝난 후 여러 참가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와 칭찬을 건넸어요. 한국 대표단장은 제가 한국의 국방정책의 시스템을 잘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장은 저희 통찰력 있고 객관적인 분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베테랑 호주 국무관은
당신의 발표는 단순히 통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경력 초기에는 보기 드문 일이죠. 저는 그의 칭찬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성공적인 경험은 제 편견에 무너뜨리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편견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군사 지형에 대해 더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저를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전문적으로는 분석 기술이 향상되었어요. 편견의 의문을 제기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미묘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웠죠. 선입견에 대한 검증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저의 사고는 더욱 통합적이고 관조적이며 통찰력 있게 성장했어요. 개인적으로도 편견을 극복하면서 자각이 생기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지적으로 겸손해졌어요. 환경이 어떻게 저희의 편견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잡성과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었어요.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하려면 먼저 제 편견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제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했습니다. 모든 여정이 그렇듯 제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면서 저는 단순한 개념보다는 진실을 더 잘 알아보는 안목 있는 분석가로 발전했어요. 저희 마음은 항상 편리한 습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보를 위해서는 가정을 뒤흔드는 불편한 사실과 씨름해야 해요. 저는 서열이나 일방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복잡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산이나 하드웨어만큼이나 맥락과 역사가 군사적 선택을 좌우하는 현실을 말이죠. 각 국가는 전략적 문화와 제약 조건에 따라 각자의 길을 걷고 있으며 분석가에게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되 진실을 파악하는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분석은 편견을 배척하고 복잡한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발전은 선입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 도전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이분법을 피하면서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집중적인 학습 과정은 겸손하면서도 짜릿했어요. 편견을 넘어 영향력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죠. 저는 계속 탐구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제 생각은 편협한 의견에서 진실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되었어요. 이전에 저는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검증을 추구했어요. 지금의 저는 데이터와 인간의 정보가 이끄는 대로 새로운 진실을 추구하고 있죠. 저는 이러한 비교에서 확실한 승자는 없으며 전략적인 경로와 역량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아시아의 군사 지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 사람으로서 열린 마음과 공감 능력, 성숙함을 키울 수 있었죠. 자신의 편견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지만 항상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답니다. 저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저는 오랜 편견에 맞서고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시각을 갖게 되었죠. 긍정적인 반응은 제가 균형 잡힌 분석을 제공하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본질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경험을 통해 분석가이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개념적 발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분석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편견과 가정으로 가득 차 있던 저희 초기 브리핑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그 다음 균형 잡힌 최종 결과물과 비교해보니 제 생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전에 저는 국가 간 순위를 매기려는 엄격한 위계적 사고방식으로 지역 안보 문제에 접근했었어요. 그런 편협한 시각에서 일본은 모든 군사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한국은 한참 뒤처져 있었죠. 저는 이러한 불편한 사실들이 제 편견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저는 진실한 분석을 위해서는 한 가지 편향된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로 인해 복잡성, 맥락, 뉘앙스를 고려하면 단순한 순위보다 더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죠. 이러한 사고의 확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연구를 통해 저희 편견에 도전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어요. 그리고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 실무자들과 솔직하게 교류한 것 또한 큰 도움이 되었죠. 제 사고는 선입견에 대한 검증을 추구하는 것에서 사실이 이끄는 대로 진실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진보는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과 씨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면서 자기 인식과 지적 겸손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저희의 눈을 멀게 하는 환경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더 잘 파악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자신의 좁은 경험 바깥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 성찰의 과정을 통해 분석가이자 전문가로서 제가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졌어요. 첫째, 제 자신의 가정과 내재된 편견을 끊임없이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사고를 피하기 위해 대안적인 관점과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야 하죠. 둘째, 통계와 데이터를 넘어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전문가와의 대화, 외국어 학습을 통해 1차 자료를 활용해야 하죠. 복잡한 문제를 분석할 때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셋째, 다양한 청중에게 진실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해요. 정책 입안자부터 일반 청중까지 대상에 따라 언어, 스타일, 프레임을 조정해야 하죠.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 호기심과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깊은 관점을 추구하는 것이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날은 제가 성장을 멈추는 날입니다. 이 성찰의 과정은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이 교훈을 적용하여 진정으로 뛰어난 전략 분석가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만과 싱가포르 군대가 더 큰 잠재적 적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일본과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 통합적인 분석을 더욱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또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학자들을 초청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애널리스트 교류회를 조직할 계획도 세웠어요.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면 공식적인 출판물을 넘어 솔직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업무 외에도 저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역동적인 문화와 안보 마인드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이를 통해 낡은 가정을 현실적인 이해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개인 외교를 통해 분석가들과의 유대 관계 또한 더욱 돈독히 하고 싶었어요. 제 매니저는 제가 단기간에 전문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주목하면서 이러한 발전을 지지했습니다. 편견을 극복한 덕분에 사람들은 저를 저희 연구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여겼죠. 물론 제게 남아있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장의 길은 결코 평탄하고 직선적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각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편견에 맞서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복잡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렵지만 필수적인 성찰을 수행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경험은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제 안에 더 큰 열정과 목표 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리더로 계속 성장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결점을 부정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솔직하게 마주한 덕분에 제 기반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앞으로 다가올 분석적 과제를 정직하게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 자신에게 나는 그저 바닷가에서 놀다가 가끔씩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를 발견하는 소년처럼 보일 뿐. 진실이라는 거대한 바다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죠. 편견에 맞서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지만 더 깊은 진실에 대한 갈증을 더 키워주었어요. 저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아직 탐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제 자신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러한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갈망이야말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생의 여정을 정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석가로서 끊임없이 생각을 풍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우쳐진 인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대한 이해를 추구할 수 있게 된 인간으로서 말이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깊은 겸손 또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만심을 버리면 항상 더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제 편견과 마주하는 것은 제가 열망하는 통찰력 있는 전문가이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했지만 그 첫 번째 정직한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저는 그 길로 확고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여행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